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앤디 앤드루스 지음, 이종인 옮김, 세종서적. 역경과 고난, 시련의 시간을 극복해낸 7명의 위인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삶의 빛을 발견하게 된 폰더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인생의 궁지에 몰리게 된 40대 중반의 가장 데이비드 폰더가 우연한 사고로 과거로 가는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서 하루 동안 겪은 환상 여행이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앤디 앤드루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한 명으로 뽑혀온 앤디 앤드루스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방송인, 기업 전문 연사로 활동 중이다. 2003년 출간과 동시에 국내 서점가의 모든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었던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는 지금까지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순위에 17주 동안 머물렀다. 앤드루스는 4명이나 되는 역대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여러 차례 연설을 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많은 공직자들을 위해 순회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짜임새 있는 줄거리와 신나는 모험을 담은 매력적인 이야기 속에 섬세하면서도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교훈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탁월하게 엮을 줄 아는 사람이다. 뛰어난 이야기꾼이자 지칠 줄 모르는 삶의 여행자 앤디 앤드루스는 이 책을 통해 성공이 무엇인지, 나아가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폰더시. 실직 후 7개월이 지나자 데이비드는 인생이 완전 거덜난 느낌이었다. 전 직장에서 대신 내주던 건강보험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데이비드가 철물 가게에서 구했던 파트타임 일은 용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엘렌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녀는 손으로 직접 쓴 구직 광고를 온 동네 게시판에 붙이고 다닌 끝에 일주일에 닷새 동안 파출부 일을 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는 여러 달 동안 매일같이 직장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이력서를 낼 때마다 퇴짜를 맞았고 그때마다 당황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이제 바닥을 친 거야.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리밖에 없어. 설마 내가 여기서 더 내려가야겠어? 하지만 그의 상황은 자꾸만 더 나빠질 뿐이었다. 어느덧 겨울이 되었고 겨울의 아침은 늘 차갑고 서늘하게 동터왔다. 데이비드는 그렇지 않아도 겨울을 제일 싫어했다. 구정물을 뿌려놓은 것 같은 칙칙한 하늘, 매서운 채찍 같은 바람, 온몸을 얼리는 영하의 날씨. 이런 모든 것이 거대한 창칼이 되어 데이비드의 몸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아버지한테서 빌린 돈으로 간신히 사들인 중고차에 올라타면서 데이비드는 짜증이 울컥 치밀어 올라와 공연히 욕설을 해댔다. 그 고물차는 데이비드가 인생의 실패작임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는 벼룩신문의 광고란에서 $900짜리 중고차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서 연락을 했는데 아직 머리에 피도 벗겨지지 않은 고등학생이 주인이었다. 그는 임시로 쓸 차인데 상관없다는 자기 위안을 하면서 그 차를 넘겨받았다. 그 차는 문이 2개 달린 은색 다치 콜트였는데 검은색 범퍼를 빼놓고는 차체가 하얗게 발해 있었다. 데이비드가 그 차를 사들이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브레이크 미등이 나갔고 히터는 아예 작동되지 않았다. 고물차를 몰고 임시직장으로 나가는 데이비드의 몸과 마음은 겨울 날씨 못지않게 차가웠다. 요사이 엘렌은 제니 때문에 날밤을 새우고 있었다. 딸에는 목이 붓고 온몸에 열이 나는 증세로 벌써 사흘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모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빴다. 아무래도 제니는 많이 아픈 게 틀림없었다. 딸에는 이번 겨울만 해도 벌써 5번 고열에 시달리면서 힘겨워했다. 그날 아침 그는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서면서 엘렌이 전화기를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야? 닥터 리드 병원이에요. 오늘은 제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겠어요. 타이레놀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차를 몰고 가면서 아침에 그 장면을 회상하는 데이비드는 마음이 답답해져 왔다. 콜트차는 마셸 철물점 뒤에 주차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되어먹은 자인가? 내가 과연 부모라고 할 수 있는가? 데이비드는 커다랗게 소리 질렀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엘렌이 딸애를 의사한테 데려가야겠다고 했을 때 그는 벌컥 화를 냈다. 도대체 돈이 어디 있다고 의사 타령이야? 그는 빽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내도 지지 않고 맞고함을 질렀다. 걱정 말아요. 필요하면 내가 훔쳐서라도 내겠어요. 딸애가 다 죽어가는데 그따위 돈이 문제예요? 제니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집을 나서기 전에 딸애에게 아침 키스를 해주기 위해 제니의 방으로 갔다. 제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부모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던 것이다. 아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면서 찬찬히 말했다. 펀더 씨,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살기가 좀 불편한 것? 그래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지요. 이 비좁은 곳에서 8명이 살고 음식은 너무 모자라거나 맛이 없고 여자애 둘이서 옷 3벌을 가지고 나눠 입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고마워하는 것도 역시 선택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이 철도 수송 차량에 끌려가는 동안 우리는 이 벌치에 안전하게 숨어 있어요. 미에프의 가족은 자기들에게 나온 배그 카드를 아껴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가져다 줘요. 입을 옷이 전혀 없어 벌거숭이인 사람에 비해 언니와 나는 여벌의 옷 하나가 더 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기로 선택했어요.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것을 선택했어요. 데이비드는 안내의 침착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거미줄을 털어버리는 듯 머리를 가볍게 흔들었다. 넌 네가 늘 좋은 기분을 느낀다는 거니? 그게 네 진심이니? 아내는 데이비드의 동작을 따라 역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녀는 무릎 주위로 치마를 쫙 펴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세요. 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면 나는 그 즉시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해요. 사실 그게 내가 매일 아침잠에서 깨어나면 선택하는 첫 번째 선택이에요.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라고 거울을 보며 큰 소리로 말해요. 나는 서로 슬픈 일이 있더라도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웃는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하하! 그러면 나는 곧 행복해져요. 내가 선택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놀라움에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넌 정말 특별한 소녀이구나. 미스 프랑크. 감사합니다. 안내가 말했다. 그것 또한 선택이지요. 데이비드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다. 정말 네 말이 그럴듯하구나. 좀 더 설명해 주겠니? 나의 인생, 다시 말해 나의 성격, 습관, 심지어 나의 말버릇은 내가 읽기로 선택한 책들, 내가 만나기로 선택한 사람들, 내가 내 마음속에서 선택한 생각들의 총합이에요. 전쟁이 발발하기 전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빠는 어느 토요일 오후 교향악단의 연주를 들려준다면서 나를 헤트본델 공원에 데려가셨어요. 연주회가 끝나자 교향악단의 악사들 뒤로 100개의 빨갛고 푸르고 노랗고 초록색인 헬륨 풍선이 하늘로 떠올랐어요. 정말 장관이었지요. 나는 아빠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물었어요. 아빠, 어떤 색깔의 풍선이 가장 높이 올라갈 것 같아?
아빠가 내게 말했어요. 안내. 중요한 건 풍선의 색깔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그 속에 든 내용물이란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눈물이 솟구쳤다. 데이비드는 소녀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안내는 데이비드에게 기댔고 그와 함께 주저앉았다. 안내가 훌쩍거리는 동안 데이비드의 뺨에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소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이미 한평생을 산 사람보다도 위대했다. 안내는 몸을 약간 뒤로 빼면서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안내, 난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 데이비드가 자신의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너를 보니 내 딸이 생각나는구나. 이름은 제니퍼야. 보통 제니라고 부르지. 그 애는 너하고 비슷한 나이야. 난 너하고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고마워요. 안내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벽을 돌아보더니 손을 뻗어 장미 사진을 어루만졌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만약 제니가 나 대신 여기 있었다면 그 애는 두려워했을까요? 데이비드는 자신의 관자놀이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 애는 두려워했을 것 같아. 안내, 넌 그렇지 않니? 안내는 장미 사진에서 손을 떼내더니 양손을 꼭 모아주었다. 잠시 그녀는 데이비드를 응시하더니 다시 벽의 사진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때때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아빠는 말했어요. 두려움은 미래를 조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연장이다. 안내는 다시 고개를 돌려 데이비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폰더 씨, 나에게는 내일이 있을 거예요. 마르고트와 페트로넬라 아주머니는 나를 놀려요. 내가 폴리아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여자래요. 내가 꿈의 세계에만 살 뿐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난 전쟁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이곳에 사는 우리 가족이 끔찍한 위험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난 이 상황의 절박함도 잘 알아요. 하지만 이 상황을 마지막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안내는 무릎을 꿇더니 매트리스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녀는 붉은색과 오렌지색의 체크 무늬 천으로 표지가 되어 있는 자그마한 책을 꺼내들었다. 이건 내 일기장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빠가 6월 12일 내 생일 선물로 주셨어요.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더니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이걸 당신에게 드릴게요. 그녀는 그 작은 일기장에서 몇 장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데이비드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고 안내는 불후의 명작이 될 그 일기를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넣었다. 고마워, 안내. 그녀는 잠시 데이비드의 앞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당신의 딸 제니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안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제 식사하러 가야겠어요. 내가 돌아오면 당신은 가고 없겠지요? 그럴 거야. 그럼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안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당신을 기억할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이 하나의 특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인생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것은 저마다의 선택이랍니다. 폰더 씨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간 안네 프랑크. 당신이 만약 그녀를 만났다면 당신은 어땠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나레이션의 나레이터 B와 Z였습니다.